우리 딸이 가장 아끼던 옷인데 네가 가져가서 입어줬으면 좋겠다. 그 옷을 입고 다녔는데 그 후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세히 보니까 죽은 친구에게 청혼하려 했던 그 남자친구인 거예요. 오빠, 얘 왜 이래? 그렇게 말을 걸었는데 그 순간에 귀신 들린 인형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인터넷에 쳐봤어요. 저도 모르게 어떤 인형에게 딱 눈이 갔어요. 근데 머리카락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궁극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하나 생겨요. 어처구니 없는 비극적인 살인 사건입니다. 피가 묻은 식칼이 딱 놓여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부인의 시신에는 방어운이 없었습니다. 상처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데 한 방향이었다는 거는 유독 눈에 띄던 분이 계셨어요. 영가분들 중에. 젊었고 이쁘시고 할머니가 굉장히 젊으셨을 때 돌아가셨나 봐요. 아닌데요? 저희 할머니 아직 살아계시는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집안에 할머니 두 분이시잖아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괴담을 보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포라디오 쌈무입니다. 사돌 전재웅 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천문사제 해룡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특별 게스트가 있는데요. 바로 어쩔 수 없는 윤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별걸 다 하는 여자, 어쩔 수 없는 유나입니다. 뭘 별걸 다 하는지는 채널 보시면 아주 깜짝 놀라실 거예요. 구독 꼭 해주시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저도 콘텐츠를 제가 보니까 평점 1점대의 여러 식당이라든가 무슨 숙박업소 다양한 곳을 체험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맞아요. 사이비 종교 그런 데도 체험을 하시는데 안 무서우세요 혹시? 한지는 한 2년 정도 됐는데 네. 이게 처음에는 저도 낯선 장소에 가니까 무섭고 그러잖아요. 음.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일처럼 돼서 무섭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까 아니면 좀 카메라 구도를 어떻게 하면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공포감은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 그리고 우리 유나님께서 아주 무시무시한 물건도 챙겨 오셨다고 하는데 이 물건이라고 해야 되나 존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살짝 봤는데요. 물건님. 어떻게 그런 걸 집에 들고 계시는지 좀 깨름칙합니다. 제가 등장할 때보다 사요코 나올 때가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얘기 또 들려드릴 귀신 들린 인형 이름은 사요코입니다. 이름이 왜 사요코죠? 이게 이따가 또 방금 움직였어. 섰어. 깜짝이야. 이게 또 이따가 얘기를 더 자세히 네. 들려드리긴 할 건데 힌트를 좀 드리자면 네. 밤에 관한 이름이에요. 밤. 자, 관련된 이야기 나중에 들려드린다니까 집중해서 봐주십시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의 괴담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처음 게스트분이 나오면 어디 퐁당 빠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빠져보실래요? 어디 퐁당? CG 적당하게 좀 작업 좀 해주시고 자, 하나 둘 셋.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들려드릴게요. 자, 이번 이야기는 약 20년 전에 실제 뉴스에도 보도되었던 어떤 사건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연의 당사자인 가명으로 현정 씨는 둘도 없이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친했고 성인이 된 후에도 자주 만나서 놀고 그런 친한 친구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성형수술을 받기로 했는데 그래서 수술 끝나고 현정 씨랑 만나서 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현정 씨는 그래 예쁘게 하고 와 이렇게 말을 하고 친구를 보냈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수술 시간은 오후 3시에 잡혀 있었고 큰 수술이 아니라서 금방 끝날 거라서 연락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친구 동생한테 전화가 왔는데 동생이 다급하게 병원으로 좀 와달라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현정 씨가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이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내 친구 어디 있냐고 막 고함 지르다가 그쪽에 살짝 열린 수술실이 있었거든요. 그 문틈으로 그 안쪽을 보게 됐는데 그 수술대 위에 누운 사람의 다리가 힘없이 까딱까딱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마취 쇼크가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은 병원이라서 이 대처가 빨리 안 되었던 거죠. 그렇게 친구분은 큰 병원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친구분의 남자친구분이요 바로 다음 날 깜짝 프로포즈 이벤트를 하려고 준비 중이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을 딱 하루 앞두고 허망하게 가버린 거예요. 현정 씨는 너무 큰 슬픔에 장례를 치르는 내내 펑펑 울면서 거의 탈진하다시피 울었답니다. 그렇게 장례를 마쳤는데 그 친구 어머님이 현정 씨를 부르더니 옷 한 벌을 주더래요.
이게 우리 딸이 가장 아끼던 옷인데 네가 제일 친한 친구니까 네가 가져가서 입어줬으면 좋겠다. 딸이 너무 젊은 나이에 그렇게 간 게 안타까운데 이걸 대신 입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러시더라는 거죠. 근데 아무리 친한 친구였다고 해도 죽은 사람 옷을, 그것도 고인이 생전에 참으로 아꼈던 옷을 입는다는 게 좀 꺼림칙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현정 씨는 많이 어린 나이였고 차마 그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 옷을 받아왔어요. 현정 씨는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옷을 입고 다녔는데 그 후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현정 씨가 20대 초반에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었거든요. 하루는 현정 씨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현정 씨는 집으로 돌아와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 현정 씨 당시 신혼집 안방 구조를 설명해 드리자면 방에 침대가 있고 그리고 그 옆쪽에 죽은 친구가 결혼 선물로 준 핑크색의 예쁜 화장대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전신 거울이 있었고요. 한참 자다가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져서 눈을 탁 떴더니 그 화장대 옆에 있는 의자에 누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고개가 90도로 꺾여서 앉아있더라는 거죠. 그 우리 차에 보면 고개 까딱까딱 움직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까딱까딱 이렇게 옆으로 90도 꺾여서는 그렇게 까딱까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입을 확 찢어서요. 이 사람이 너무 놀라면 비명도 안 나온다잖아요. 현정 씨는 헉 하고 숨을 삼키면서 몸이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손만 겨우 움직여서 이불을 덮었었죠. 아니 이게 대체 내가 헛것을 본 건지 아니면 꿈을 꾼 건지 도저히 분간이 안 가는데 차마 눈으로는 확인은 못하겠고, 그렇게 현정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밤을 꼴딱 샜어요. 그렇게 며칠 뒤에 현정 씨가 안방에서 2살배기 아들이랑 잠이 들었는데 문득 잠이 깨서 옆을 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일어나 봤더니 다행히도 아이가 침대 옆에 있는 전신 거울 앞에서 깨르르 웃고 있더랍니다. 현정 씨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혼자서 뭐하냐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이 아들이 허공에다 대고 이모 이모 하고 계속 부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당시 이모라고 부르던 사람은 죽은 그 친구분 뿐이었거든요. 그 친구가 생전에 현정 씨 아이를 참으로 예뻐했는데 그 아들 하는 행동이요, 꼭 그 친구가 이 아이랑 놀아줄 때 하는 그 반응이었던 거죠. 순간 현정 씨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죠. 현정 씨가 한창 젊은 나이에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래 친구들이랑 막 놀고 싶잖아요. 그래서 죽은 친구 다음으로 친했던 가명으로 예지라는 친구분과 자주 어울렸대요. 그렇게 현정 씨가 그런 기이한 일에 시달릴 무렵 예지 씨는 어느 날 밤 현정 씨의 전화를 한 통 받게 됩니다. 현정 씨가 혀가 잔뜩 꼬인 채로 지금 어디 모텔에 방 잡고 한잔하고 있으니까 너도 빨리 와라 이러는 거죠. 예지 씨가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리냐, 너 지금 누구랑 있냐 그렇게 물었더니 현정 씨가 죽은 그 친구의 이름을 대면서 우리 여기 있으니까 너도 빨리 와서 같이 마시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지 씨는 순간 너무 놀라서 그 모텔로 달려갔고 정말 기이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현정 씨가 방 한가운데에 앉아서는 앞에 그 일회용 소주잔 있죠. 그거를 2개를 놓고서는 과자 봉지 하나를 까고 허공에 대고 건배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막 웃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이 야, 너 죽은 거 아니었네. 왜 거짓말했어 이년아 하면서 막 욕을 섞어가면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예지 씨는 너무 깜짝 놀라서 뺨을 한 대 때리고 정신 차리라고 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모텔 사장님을 모셔와가지고 그 현정 씨를 바깥으로 끌어냈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현정 씨가 정신을 차리더니 여기 어디냐고, 나 대체 뭘 하고 있었냐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현정 씨는 고민 끝에 친정어머니에게 그간의 일을 털어놨어요. 그 얘기를 다 들으신 친정어머니는 일단 그 화장대 있죠. 죽은 친구가 선물해줬던 핑크 화장대. 그것부터 당장 버리라고 하셨고 현정 씨는 결국 그걸 바깥에 내다 버렸어요. 근데 그게 꽤 예쁜 디자인에 현정 씨가 아껴 썼던 거라서 너무 깨끗했거든요. 그래서 내놓은 지 얼마 안 돼서 그 화장대를 누가 가져갔나 봐요. 그런데요, 그 화장대를 내놓고 이틀 후에 보니까 사라졌던 그 화장대가 다시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결국 다시 없어지긴 했지만 계속 없어졌다가 다시 그 자리에 왔다가 그러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서운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하루는 현정 씨가 꿈을 꿨는데 꿈에 웬 숲길이 보이고 거기에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서 있었는데, 혹시 갓그랜저라고 들어보셨어요? 옛날 차인데 네, 갓그랜저라고 옛날 구형 모델이 있거든요. 그 차가 있는데 현정 씨 생각이 이 차가 아직도 있네 하면서 그냥 무심결에 차에 올라탔다는 거죠, 뒷좌석에. 그리고 운전석에는 옷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어떤 남성이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죽은 친구에게 청혼하려 했던 그 남자친구인 거예요.
현정 씨가 놀라서 오빠 왜 여기 있어? 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앞만 보고 있어요. 그때 창밖에서 또각또각 하면서 구두 소리가 들리더니 그 죽은 친구가 나타나더래요. 그녀가 생전에 즐겨 입던 체크무늬 원피스에 검은색 스타킹을 신고 머리도 아주 예쁘게 세팅을 하고 왔더랍니다. 그리고 현정 씨가 미처 인사도 하기 전에 친구는 조수석에 올라탔고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정말 보고 싶었다고 말을 걸었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고개를 휙 뒤로 돌리는데 눈은 현정 씨를 똑바로 쳐다보면서요. 소리 없이 입만 희죽희죽 웃고 있는 거예요. 그 입만 웃는 그 표정이 너무 기괴해서 현정 씨가 운전석에 있던 그 남친분 어깨를 잡으면서 오빠 얘 왜 이래? 그렇게 말을 걸었는데 그 순간에 그 남자친구분 그 머리카락이 새하얗게 확 변해버리더라는 거예요. 마치 왜 우리 신문지를 불에 태우면 하얀 재가 되면서 확 발을 타잖아요. 그것처럼요. 그래서 현정 씨가 너무 놀라서 차에서 내리려 하는데 문이 안 열려요. 그리고 갑자기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고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현정 씨는 그날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됐어요. 상황이 이쯤 되니까 너무 겁이 났던 현정 씨가 어머니에게 꿈 이야기를 하면서 죽은 친구 어머님이 생전에 친구가 아끼던 옷을 선물해줬다. 그 일까지 다 털어놨죠. 왜냐하면 어머니 걱정하실까 봐 그 얘기까지는 차마 안 했거든요. 그렇게 모든 사정을 다 들으신 어머니는 마구 화를 내셨고 현정 씨를 데리고 용하다는 무당집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무당이 신당에 들어선 그 현정 씨를 보자마자 얼굴을 딱 보더니 대뜸 소리를 치는 거예요. 어디 누가 겁도 없이 죽은 사람 옷을 입고 다니냐. 그거 당장 가지고 오라면서요. 그리고 그간의 모든 일을 다 들은 그 무당은 일단 부적을 써줄 테니까 그걸 잘 가지고 있다가 내가 부르면 그 친구 옷이랑 그 친구가 썼던 그 찝찝한 물건들 다 챙겨서 자기가 오라고 한 장소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현정 씨 아이가 아직 어리기도 하고 그간의 일이 너무 정신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부적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뭐 별일은 없겠다 싶어서 그냥 잠이 들었는데 그날 꿈을 하나 또 꾸게 됩니다. 꿈에 현정 씨 여동생과 그 죽은 친구가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데 그 친구가 현정 씨 동생의 멱살을 막 붙잡으면서 악다구니를 쓰는 거예요. 야, 네 언니는 내가 그렇게 무섭다디? 이 나쁜 년들아, 내가 다 죽여버릴 거다. 내가 다 데려갈 거다. 이러면서요. 현정 씨는 기겁을 하면서 잠에서 깨어났고 그 무당에게 다시 부적을 받아온 뒤에 3일 동안을 거의 날을 새다시피 잠을 못 잤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됐고 현정 씨와 어머니는 짐을 싸서 무당이 알려준 어디 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무당은 숯과 모래가 담긴 향로를 들고 왔고 그렇게 굿이 시작됐습니다. 그 죽은 친구가 아끼던 옷 그리고 친구와 관련된 그 다른 물건들을 향로에 놓고 불을 붙였는데 이게 겉만 조금 그을리기만 하고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현정 씨는 이상하게 그때 친구와의 좋았던 기억들 있잖아요. 그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래요. 그러면서 현정 씨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빌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친구야, 혼자 보내서 정말 미안하다. 그치만 네가 예뻐하던 내 아들 아직 많이 어리잖아. 네 마음 잘 아는데 이건 아니다. 제발 나 좀 놔줘. 그렇게 현정 씨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고 그러니까 거짓말처럼 향로에 불이 붙더래요. 그날 이후로 현정 씨를 괴롭히던 악몽과 기이한 일은 싹 사라졌고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 돌아가신 분과 결혼을 약속했던 그 남자친구분 있잖아요. 아까 그 현정 씨의 꿈에 나타나서 그 머리가 갑자기 하얗게 변했던 그분. 알고 보니까 이 고인의 어머님이요. 이 남자친구분에게 뭔가 부탁을 하나 했대요. 그게 뭐였냐면 남자친구분 정장과 구두를 좀 달라는 거였어요. 그 고인 어머님이 하는 말이 우리 딸이 혼자라서 너무 가는 길 외롭고 무서울 텐데 그래도 자네 물건이 있으면 안심하고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지 않겠냐 하면서 꼭 좀 챙겨달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현정 씨가 굿을 마치고 며칠 뒤에요. 이 남자친구분이 행방불명이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전화를 걸어도 없는 번호로 나오고 그분의 가족분들이 오히려 현정 씨한테 전화가 와서는 뭐 연락 온 게 없냐고 그렇게 묻더라는 거죠. 그렇게 그분과 연락이 끊긴 후로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분의 생사를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혜령님, 이번 이야기가 끝나고 제가 질문이 있는데 고인의 어머님이요, 남자친구분의 정장과 구두를 받아갔단 말이죠. 설마 영혼 결혼식 때문인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실제로 영혼 결혼식을 살아계시는 분하고 했다라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네. 비밀리에 모르게 그렇게 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지금 마찬가지로 이게 꼭 영혼 결혼식은 아니더라도 유추해 보자면은 그 옷을 아마 태워드렸지 않았을까. 태우면 어떤 효과가 있죠? 효과가 있는 거는 이제 그분의 기운이 담긴 옷이잖아요. 네. 그 기운을 하늘에 이제 올렸다는 거는 저승에 통할 수 있게끔, 그분하고 함께 뭔가 그 기운만이라도 같이 갈 수 있게끔 태운 게 아닐까. 일단은 이렇게 유추는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영혼 결혼식에 필요해가지고 준비물로 썼다까지는 제가 함부로 뭔가 그렇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힘들고. 가능성은 있죠. 네, 가능성은 있죠. 그 남자친구분은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미스테리합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귀신 들린 인형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공포 썰입니다. 네, 이분 이야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의 여기 등장한 사요코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우선은 제가 평소에 공포나 사건, 호러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 자기 전이나 뭐 일할 때, 어디 이동할 때 꼭 틀어놔야지 마음이 편해질 정도예요.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네. 한 작년 12월 정도였나? 이제 그때 워낙에 공포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이 괴담의 주인공이 되어보고 싶은 거예요. 체험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네. 약간 오기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이런 종교나 미신을 막 신뢰하는 편은 아닌데 굉장히 존중하고 흥미로워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귀신 들린 인형이나 물건이랑 함께 있어도 절대로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귀신 들린 인형을 구해야겠죠. 근데 그걸 어디서 구해요? 제가 막 인터넷에 뭐 귀신 들린 인형 해서 쳐봤어요. 당연히 구매할 수 있는 인형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귀신 들린 인형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인터넷에 쳐봤어요. 근데 그랬더니 딱 눈에 띄는 일본 사이트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게 아마 중고 물품을 올려두는 사이트 같았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되게 기괴하게 생긴 일본 인형들이 쭉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것저것 보다가 저도 모르게 어떤 인형에게 딱 눈이 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꽂힌 거죠. 아, 이거다. 그냥 그것밖에 생각이 안 들었어요. 다른 옵션이 많았어도 이 인형을 꼭 구매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찼습니다. 네. 판매자가 인형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써놨거든요. 그거를 제가 번역기에 돌려서 한번 한국어로 풀어와 봤어요. 네. 그건 이제 인형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그 이야기를 제가 살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희귀, 저주 인형 묘지기 특급 주물 사연 있음. 저주 등급 별 5개 중 4개. 지인인 묘지 관리인에게 양도 받았습니다. 인형의 사연은 불의의 사고로 어린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가엾다며 며칠이고 묘 앞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곤혹스러워하던 가족들이 사후에 아이를 지켜달라고 기도를 올린 인형을 묘지기로서 묘 앞에 장식하는 것으로 어머니를 납득시켰다나 봐요. 아이와 부모의 한이나 알 수 없는 슬픔, 묘지에 만연한 저주를 빨아들일 대로 빨아들인 저주 인형이 되어 있습니다. 음침한 기운이 풀풀 풍깁니다. 이 인형을 매개로 의식에 사용할 경우 아주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어 별 4개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네. 이 인형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저주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써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귀신 들린 인형을 배송받게 됩니다. 그 처음 박스를 뜯어서 가져왔는데, 제가 사실 귀신 들린 인형 영상에서 처음 박스를 개봉하거든요. 처음 인형을 본 거예요. 카메라 앞에서. 솔직히 엄청 무서웠습니다. 정말 무서웠고, 지금이야 뭐 인형이랑 같이 자고 생활하고 먹고 다 하는데, 그때는 막 얼굴을 보는데 약간 등줄기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무서웠던 거죠. 네. 특히 무서웠던 게 뭐냐면, 처음에 인형이 배송을 왔을 때 이 얼굴이 비닐로 감싸여져 왔어요. 그러니까 얼굴만요? 얼굴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눈을 쳐다보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은 건가? 하는 상상의 나래까지 혼자 펼치면서 개봉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날 처음 만난 날 인형에게 이름도 지어줬거든요. 사요코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방금 인형의 과거에 대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인형이 어두운 밤에 묘지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떠올라서 사요코, 작은 밤의 아이라는 이름을 일본어로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첫날 이제 인형과 잠을 자기 시작했을 때 되게 사소하고 이상한 일이 2가지 정도가 일어났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혜령님한테 혼날 것 같은데 제가 공양처럼 인형 앞에 촛불이랑 귤을 이렇게 몇 개 받쳐놨거든요. 그래야 할 것 같아서 어디서 보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근데 귤을 이렇게 놨는데 갑자기 하나가 뚝 하고 떨어진 거예요. 귤이요? 아무 이유 없이 자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밤새 제 집이 그 당시에 창문이 복도로 나 있어서 외부에서 바람이 들어올 수가 없는 환경이거든요. 근데 머리카락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힘을 주지도 않았는데 이 영상은 다 제가 올리기도 했어요. 증거 자료를. 얘 머리카락이요? 네, 이 머리카락 가닥가닥들이. 근데 저는 이 2가지를 모두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잠들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무서우니까. 첫 번째는 중력에 의해서 비스듬하게 놓여있던 귤이 서서히 떨어진 거겠지. 그리고 2번째는 정전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왔다 갔다 했겠지. 이렇게 그럴 수 있죠. 되뇌이면서 겨우겨우 잠에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해가 뜰 때쯤에야 잠에 들 수 있었는데 그게 한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사요코를 집에 들인 뒤에 막 이렇다 할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좀 기억에 나는 건 같이 일하는 카메라맨이 있거든요. 네. 그분이 좀 아팠어요. 잔병 치레를 좀 했는데 근데 뭐 그때가 겨울이기도 했고 카메라맨도 무리를 했으니까 그런 거겠지 하면서 넘겼던 또 사건들이 있었고 좀 이상한 거는 사요코를 데리고 촬영을 갈 때가 있어요. 후속편을 찍으려고. 근데 그럴 때마다 카메라맨하고 의견 충돌 때문에 촬영장까지 가지도 못하고 집으로 발길을 돌렸던 적들이 많거든요. 그게 한 2번 정도 있는데 그러기 쉽지 않은데요? 그니까요. 첫 번째가 제가 유령도시 콘텐츠를 찍었을 때였어요. 네. 사실 이 영상을 찍기 전에 한 번 그곳으로 갔던 적이 있어요. 사전조사로. 근데 그때도 카메라맨과 아주 사소한 의견 충돌 때문에 중간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 유령도시에 가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씩씩거리면서 근데 참 사요코를 데리고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일이 이렇게 되네? 하고 왔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사실 사요코가 저를 지켜준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솔직하게 제 입장에서는. 네. 왜냐면 그 유령도시 편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거기를 갔는데 괴담 어플이라는 게 있어요. 그 귀신의 말을 번역해서 알려주는 어플이라고 아, 하는데 그래요? 그걸 돌려봤는데 신기하게 사요코의 말이 번역된 게 뭐 여기서 도망가 라든지 그러니까 위험한 곳에서 나가라 이런 식의 멘트들이 많이 들려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나를 지켜주는 거 아닌가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사요코에 대해서 궁극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하나 생겨요. 이제 콘텐츠 때문에 몇 주 안 된 얘기예요. 콘텐츠 때문에 패키지 여행을 가야 했어요. 근데 그 패키지 여행을 가는 비행기를 타는 당일날 아침에 갑자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날까지는 컨디션도 멀쩡하고 아무렇지도 않다가 샤워를 하는데 뭐 눈앞이 핑 도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몸이 안 좋아서 수액을 맞으러 가야겠다 하고 간 거예요, 병원에. 근데 뜬금없이 의사 선생님께서 A형 독감이라는 거예요. 아무렇게 아프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래서 결국에는 그 패키지를 못 가게 되었고 또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예약을 했어요. 일은 가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그 비행기를 타기 바로 전날, 이번에는 전날에 대형 교통사고를 마주했습니다. 제가 사진도 보내드렸는데 이게 얼마나 큰 교통사고였냐면 제가 와. 이 사진 속 와, 거의 폐차 수준인데요? 심지어 제가 저 조수석에 앉아 있었거든요. 얼마나 큰 사고였냐면 차가 회전을 했어요. 근데 회전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기절은 안 나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전하면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이 마지막으로 보는 장면이 지금 이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그냥 그때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회전하면서 심지어 거기가 고가도로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속력이 높았으면 다리 위에서 추락을 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살았는데 산 것도 차에 불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질식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때
그때 빨리 차에서 기어 나와가지고 나와요. 다행히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와.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뭐냐면 사진 보셨겠지만 되게 큰 교통사고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화장하고 옷 입은 모습 그대로 아무런 다친 데 없이 차 안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도 다친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고, 그리고 병원에서도 미세골절 추정, 그러니까 미세골절도 아닌 거예요. 너무 멀쩡하게 살아나왔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 사건을 저희 구독자님들도 다 아시거든요. 근데 DM이나 개인 연락으로 많이 물어보세요. 되게 조심스럽게 혹시 사유코랑 아직 같이 살고 계세요? 라든지 사유코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소속사가 있거든요. 저희 소속사 대표님께서도 좀 이번 기회 이 시선 너머 촬영을 계기로 혜령님 만나 뵙고 태웠으면 좋겠다,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주변 분들이 더 걱정이 많으세요. 그렇죠. 제 생각은 조금 다르긴 한데, 네, 그래서 지금도 인형을 태워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시선 너머 촬영이 결정되고 나서 며칠 안 되고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사유코가 시선 너머에 나오기 싫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이다. 그죠? 혜령 선생님을 만나기 좀 싫었던 걸까요? 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얼마 주고 사셨어요? 너무 현실적이다. 아, 현실적이에요. 역시 형사님다운 친구. 근데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이었고 원래 사려고 했던 게 6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60만 원? 그건 사이즈가 더 커요. 한국에서는 귀신 들린 인형을 살 수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하나의 좋은 컨텐츠가 될 것 같아요. 상품. 귀신 들린 인형을 파는.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거예요. 약간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그래서 사유코구나. 인형 사유. 저 몽둥이 하나만 주시겠어요? 피디님, 저 몽둥이. 우리 어쩔 수 없는 유나님의 실제 체험담 잘 들었고요. 혜령님, 지금 이 앞에 있는 인형이 사요코거든요. 네. 혹시 뭔가 느껴지는 게 있을까요? 저 사유코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그럼요, 그럼요.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혹시 눈을 마주치고 이름을 불러주신 적 있나요? 촬영용으로 그런 컨셉으로 한 적이 있어요. 여러 차례 있어요. 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인형 같은 경우에 지금 사유코 눈을 보면은 진짜 이렇게 좀 살아있는 눈처럼 보여지거든요. 맞아요, 완전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거 느꼈어요. 근데 그 인형한테는 기속을 시키려면은 눈을 마주치고 이름을 지어주면 그 사람한테 기속이 돼요. 그래서 이 사유코의 진정한 주인은 이제 우리 어쩔 수 없는 유나님이신데, 그렇게 되면은 기운이 유나님의 기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유나님은 나를 믿는 성향이 강하고 그걸로 이겨내려고 하고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한 기운들이 우리 사유코한테 담겨요. 그래서 이 사유코가 만약에 처음에 나쁜 기운으로 왔다고 해도 그게 정화가 돼요. 유나님의 기운으로. 그 생각했어. 나 진짜. 그래서 우리 사유코를 보니 지금은 아주 안 좋은 기운보다는 우리 유나님하고 기운이 동화가 되어서 좀 많은 좋은 기운으로 지금 변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교통사고가 난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제가 거기서 멀쩡히 살아 돌아온 거에 네. 초점을 맞춰야 되는 상황인 걸까요? 그렇죠. 저는 하나의 이 사유코가 부작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부적도 있고 부작이라는 게 있는데, 부작은 이렇게 물건처럼 부작으로 보여지고, 유나님이 괜찮으시다면 우리 사유코한테 좋은 부적이 됐든 이런 걸 보내드릴게요. 감동이. 그러면 여기에 감동이, 이제 네. 제가 만약 혹시 괜찮으시면 부적 보내면 여기 안에다가 네. 넣으시고, 네. 그건 혹시 어떤 부적이에요? 정화에 조금 더 좋은 그러한 부적을 좀 보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사유코는 원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태워지거나 자기 없어지는 거를. 왜냐면 이미 어쩔 수 없는 유나님의 귀속이 되었는데 그거를 이제 뭐 함부로 태우거나 그러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질 것 같으니 제 기운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거네요. 태우는 행위가. 사유코가 서운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가 감히? 네가 감히 날 아닌데 태워? 왜 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어디 이렇게 했는데 또 나를 갖다 버리려 그러니까. 그래? 이런 서운함이 들 수 있으니 오히려 태우는 것보다는 기운을 눌러놓고 더 좋은 쪽으로 쓰일 수 있게끔 좀 선물을 해드릴게요. 혜령님 얘기 듣고 다시 보니까 굉장히 착해 보이네요. 그러게요. 착해 보여요. 뭔가 얼굴이 그냥 착해 보여요. 그러면 그 주인을 만약에 바꾸려면 개명을 해야 되나요? 눈을 보고? 절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귀속의 주인을 바꾸려면? 치고? 네. 너 이름 이제부터 이거야. 어쨌든 개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어쨌든 그거는 사후의 문제이고 지금은 일단 우리 어쩔 수 없는 유나님의 물건이니 잘 보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네. 어쩔 수 없네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보관을 마지막 한 가지만 주의사항으로 말씀 여쭙고 싶은데 네. 저를 따라서 귀신 들린 인형을 사고 싶다는 DM이 좀 쇄도했었어요. 정말 많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혜령님의 입으로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저는 일단은 사유코가 처음에 왔을 때는 다른 기운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유나님의 어떠한 기운들이 많이 작용이 된 걸로 지금은 보여지기도 하고, 근데 어쩔 수 없는 유나님과는 다르게 정말 악의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사용을 했을 때는 이 아이가 나쁘게 작용을 하겠죠. 정말 그 사용하려는 그 사람마저도 안 좋은 기운으로 잠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어쩔 수 없는 유나님이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정화가 된 거예요. 고마워 사유코. 사유코를 데리고 안 좋은 곳을 가려고 했던 거죠. 좀 그쵸. 위험한 곳. 위험한 위험한 장소. 곳. 가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유코가 어쨌든 나를 지켜주는 입장이 되어버린 상황인데 아무래도 그러한 기운들이 자꾸 동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가능성이 있다. 네. 나를 정화시켜놓고 다시 더럽혀? 다시 이렇게? 더럽혀. 어. 그러니까 위험해. 왜냐면 이 아이는 충분히 그 기운을 알 거잖아요. 아, 여기 가면은 분명히 기운이 안 좋을 텐데 그게 정말 몸이 아파지고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한데 잘못 가면은 한국 지리를 잘 알까요? 그 기운을 알겠죠. 기운. 음. 귀신은 귀신의 기운을 알겠죠. 되게 고맙다. 아까 어쩔 수 없는 유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사요코에 대한 사연 있잖아요. 네. 묘지기 역할을 했던 거죠, 사요코가. 네네. 야, 어떻게 보면 죽은 아이를 지켜준다는 의미에서 그런 개념이 개념? 될 수 있겠죠. 좋은 일을 하던 아이 같거든요. 저도 처음 인형 받았을 때 친구들한테 연락을 돌렸어요. 나 이런 거하고 같이 살게 됐다. 컨텐츠 용이다. 했는데 이 친구들이 좀 소름 끼친다. 다 반응이 그랬거든요. 그쵸. 근데 제가 그때 뭐라 했냐면 자식을 잃은 슬픔을 가진 부모를 대신해서 묘를 그쵸, 그쵸. 지켜준 인형이면 그게 진짜 나쁜 인형일 일은 없을 거다. 설령 그렇다 해도. 사요코야 고생했다. 이제 앞길 창창하니 잘 살거라. 아무튼 참 짠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요코.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저도 처음에 봤을 때 되게 소름 끼치고 찝찝했는데 정말 기특한 아이였군요. 여러분도 너무 많이 무서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어처구니 없는 비극적인 살인 사건입니다. 때는 1990년 6월 2일 송파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사는 40세 김모 씨가 술을 많이 마시고 새벽 2시경에 귀가를 했습니다. 보통 술을 마시면 아침에 목이 마르잖아요. 6시쯤에 목이 말라서 와이프한테 물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물을 먹으러 갔는데 바닥을 보니까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방 문지방 옆에는 피가 묻은 식칼이 딱 놓여 있었어요.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거실로 나갑니다. 거실은 더 엉망이었어요. 피가 흥건했고 부인은 거실에서 사망한 상태였어요. 너무 놀란 김 씨가 신속하게 혹시 아이들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아이들 방으로 갔어요. 안타깝게도 12살 딸 그리고 9살 아들 모두 다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이제 강도에 의한 범행 흔적도 없었고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도 없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남편을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남편은 진술을 하기를 본인은 정말 비틀비틀 거리면서 겨우 집에 들어왔고 부인이 이제 양복을 받아줬고 자신을 안방까지 가서 눕혀줬고 심지어 양말까지 벗겨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부인은 나갔고 본인은 이렇게 잠에 들었다라고 진술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남편이 경찰서에 왔을 때 손이 좀 더러웠어요. 흙이 묻고. 만약 남편이 정말 범인이었다면 손이 깨끗했을 거예요. 아니면 피가 묻었거나. 씻어서. 네, 씻어서. 흙이 묻었다는 거는 술을 많이 먹고 넘어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흰색 셔츠를 입었는데 범행을 했으면 셔츠에 피가 묻어야 그렇죠. 되는데 혈흔도 없었어요. 근데 부검을 해보니까 부인은 가슴 부위에 무려 14개의 자상이 있었어요. 그 중에 3개의 자상이 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서 사망한 걸로 밝혀집니다. 그리고 12살이었던 딸은 가슴과 등에 3개의 자상이 있었고 아들은 무려 12개의 자상이 있었어요. 흉기에 의해서 벌어진 강력사건을 보면 이거 막다가 생긴 흔적을 방어원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손이나 팔에 많이 생깁니다. 근데 아이들 시신에는 방어원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부인의 시신에는 방어원이 없었습니다.
네. 약간 좀 이상하죠. 그럼 뭘 뜻할까요? 그리고 이제 부인의 몸에 생긴 상처의 깊이가 거의 일정했어요. 상처의 방향이 동일했다고 합니다. 한 군데 모여 있었고 다른 사람이 찔렀을 경우에는 이렇게 맞고 하다 보면 상처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네. 들어가고 하는데 한 방향이었다는 거는 본인 스스로 찔렀다는 얘기입니다. 아, 깊이가 일정하잖아요. 이렇게 예, 계속. 계속 아. 13번이나 이렇게 찔렀다는 얘기입니다. 와. 그리고 방과 거실에 묻어있던 피 묻은 족적도 다 부인 것이었고 아들은 이제 사망하면서 손에 머리카락이 있었어요. 저항하면서 잡은 거죠. 이것도 부인의 것이었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부인이 아이들을 살해한 후 스스로 자신을 찔렀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흉기를 이용해서 자신을 찔러서 목숨을 끊는 방식은 흔치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굉장히 이게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상상이 안 되네요. 부인은 직업이 약사였다고 해요. 일과 가정에 모두 충실했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공부 잘했고. 그런데 이 아들이 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혈액형이 A형으로 나와요. 네. 근데 남편과 부인이 모두 O형이었어요.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나올 수 없는 ABO 혈액형이잖아요. 식으로? 예. 그러니까 남편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한 거예요. 이걸로 이제 부인과 계속 트러블이 생겼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친자 확인 소송을 할 때 친자 확인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당시에는 친자 검사가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DNA가. 예. 남편은 심지어 이 혈액형 문제로 트러블이 생기자 부인을 감시하기 시작을 했고 심지어 부인이 일하던 약국 건너편에 있는 예전에 다방이라고 하죠. 다방에서 부인을 감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웠던 사실은 사건 발생 후 다시 혈액형 검사를 해보니까 남편이 A형으로 나왔어요. 맞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남편이 당시 국민학교라고 했죠. 네.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국민학교 그리고 군 입대할 때 했던 혈액 검사에서 모두 O형으로 나왔다고 해요. 왜 그랬죠? 두 번이나 잘못된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혈액형을 판단하는 기술이 지금부터 굉장히 떨어졌었고 시약 같은 경우에도 시약이 고가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안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혈액형을 안 나왔고 그 당시에 사실 군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쓴 혈액형을 그냥 쓰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이제 그 당시에 군대에 있었는데 보면 엉터리가 많았죠.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검사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계속 혈액형으로 트러블이 생기니까 당신 가서 혈액 한번 다시 받아보라고 했어요. 남편이 난 정확하다. 너희들이라 받아봐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인이 유명 사립대학교 출신이었고 또 직업도 좋았잖아요. 약사로.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이 엘리트 코스를 밟았는데 남편이 자신을 그렇게 외도한 여자로 치부해버리니까 자존심이 엄청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건 당일날 새벽 2시경 남편이 귀가했고 남편과 그때 또 다퉜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했기 때문에 아마 더 험한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계속 참던 부인은 그때 이제 흉기로 자녀들을 살해하고 자신은 자해하고 이제 안방으로 가서 칼을 놓고 거실로 간 거예요. 안방에다가 칼을 놓은 이유는 남편한테 보여주는 거죠. 난 결백하다. 너는 이걸로 죄책감을 느껴야 된다. 라는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의 시신을 보면 아들에게 상처가 많아요. 아들의 혈액형 문제 때문에 아들에 대해서 더 공경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본인은 알고 있었잖아요. 자기 배로 자기가 낳았는데.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와. 이 아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건 원인이라고? 예. 근데 남편은 이제 부인이 당시에 뭐 주식 실패도 했고 딸이 경시대 성적이 좋지 않아서 아마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언론에서 혈액형으로 인한 부부 갈등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많이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남편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각이 됩니다. 거기서도 이게 맞다고 본 거죠. 아,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야 정말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남편이 그냥 한 번만 더 혈액형 검사를 그러니까요. 했으면 됐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자기만 옳다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남의 말도 한번 귀 기울여 듣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그쵸.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린 나이에 아이들은 정말 어른들 싸움 때문에 아무 영문도 모르고 허망하게 영을 당한 거니까 너무 불쌍합니다. 아이들. 범행 후에 부인이 남편 근처에 흉기를 놔둔 것도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우리 소중한 자식들을 죽인 것도 내가 아니라 너 때문이라 의미도 있습니다. 직접 죽인 게 아니지만 예. 죽게끔 너가 네가 모두 만든 책임이 거다. 있다. 당시에 저도 이제 이 사건이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남편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아쉬웠던 게 혈액형 검사만 다시 했어도 될 텐데 맞아요. 굳이 그걸 고집 부리고 안 하다가 결국에 이런 사태까지 나서 좀 그때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었던 게 아무리 자존심이 상하고 뭐가 꺾이고 해도 자기 자신을 여러 차례 고통을 참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찔렸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대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면 아니 그랬던 건지 자존심이 궁금한. 상했고 이미 그때는 자식들을 다 살해한 상황이기 때문에 끝났다? 이제 끝난 거죠 거기서. 끈이 끊겨버린 거죠. 뚝 했네요 뭔가 네. 뒤에서. 아이를 살해했고 자기도 음. 죽자 뭐 이래갖고 한 것 같아요.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요. 네. 30대 중반 남성분께서 상담을 오셨었어요. 네. 이유는 하는 일이 너무 안 풀려요. 뭐 하는 일마다 안 돼요. 뭐 집안에 자꾸 우환이 많이 겹쳐요. 라는 이야기로 이제 오셨었는데 네. 그분이 이제 상담실을 열자마자 들어오는데 줄줄줄 따라 들어오는 영가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이제 한두 분이 아니라 한 대여섯, 그보다 조금 더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게 여자건 남자건 갓난아이건 태아령이 줄줄줄 들어오는 거예요. 뭐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오는 거는 처음이어가지고 저 뭐야 이러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던 분이 계셨어요. 영가분들 중에 젊었고 이쁘시고 굉장히 좀 분노에 찬 표정과 약간 좀 슬픈 그러한 오묘한 표정을 짓고 계셨었거든요. 네.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영가분께서 내가 제 할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남성분 보고서는 할머니가 굉장히 젊으셨을 때 돌아가셨나 봐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닌데요? 저희 할머니 아직 살아계시는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왜요? 할미라 분명히 저 영가분께서 할머니라고 하셨는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쳐다보고 있었어요. 영가분을. 그리고 남성분을 이렇게 보면서 근데 이 집안에 할머니 두 분이시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들은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제가 상담을 많이 받아봤는데 그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은 선생님이 처음이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조종이시다. 지금 이 집안에 흘러가는 어떠한 원흉이라고 하잖아요. 원흉이라고 하는 원인이 이 할머니에서부터 왔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은 얘기를 하고 가는 도중에도 그분이 약간 좀 찝찝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그 할머니라는 분이 왜요? 왜요? 라는 의문을 가지고 가셨거든요. 그러고 났다가 한 달 뒤인가 다시 오셨어요. 제 상담을 잡으시고서는. 그때 앉으시더니 저 그때 말씀하신 할머니 천도해드릴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분도 너무 찝찝하고 궁금하셔가지고 물어봤구나. 네, 할머니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네. 할머니가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무당을 찾아가니까 그 할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니까 할머니 뭐 아시는 거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때 할머니가 처음에는 막 얘기를 안 해주려고 하다가 뭐 그런 게 있냐 막 이러면서 막 하시다가 만약에 진짜 우리 집안의 원흉이 그 할머니 분이시라면은 그 할머니를 좀 풀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내비쳤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한테. 그랬더니 네. 할머니가 그때서야 좀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큰할머니, 작은할머니로 지칭을 할게요. 작은 할머니가 시집을 가시기 전부터 이제 큰 할머니가 거기 계셨고 시집을 가셨었고 할머니가 원래 몸이 원체 안 좋으셨대요. 좀 약하시기도 하셨고 누가요? 큰 할머니가. 음. 그래서 임신을 하면은 좀 유산도 빨리 계속 되고 아이를 좀 배에 오래 품지를 못하셨대요. 더군다나 이 할머니께서는 우리 신주단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며느리 대대로 신주단지를 모시던 집이었다고 해가지고 이 할머니가 맨날 그 신주단지 이렇게 놓고서는 보면 옛날 집 보면은 조그맣게 창같이 내가지고 거기 여다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맞아요. 있대요. 네, 창고처럼 거기다가 연속촌 네. 그런데. 신주단지를 놓고서는 이렇게 문 닫고 열고 기도하고 막 그랬던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도 드리고 하다가 근데 이 할머니가 한날 임신을 하고 계셨었던 상황이었는데 할아버지 성정이 원체 난폭하고 한량 기질이 굉장히 다분하신 분이셨대요. 그래서 그날도 구박을 하셨던 날이 있으셨고 그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였었던지 또 유산이 되었고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큰 할머니는 뭔가 이제 임신도 잘 안 되는데 되면 또 유산을 하다 보니까 자식을 이제 낳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은 할머니를 집에 들이셨대요. 작은 할머니를 집에 들이시고 그때 작은 할머니도 굉장히 어리셨던 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쁨도 받고 싶고
있고 시집을 갔으니까 잘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쁨 받아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작은 할머니가 임신을 하시고 배가 조금씩 불러오던 상황에 큰 할머니가 또 임신을 하신 거예요. 근데 처음에 작은 할머니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갔을 때는 큰 할머니한테 할아버지가 굉장히 냉대하시고 잘 못 대하셨는데 또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그때 또 미묘하게 분위기가 또 바뀌면서 큰 할머니한테 잘해주고 막 그랬던 게 작은 할머니한테는 좀 질투심처럼 나왔었나 봐요. 어린 나이 어린 나이에 나는 내가 더 이쁨 받고 싶고 그런데 이제 좀 배도 불러오고 했으니까 그래서 할머니께서 신주단지 얘기했잖아요. 신주단지를 빌미로 저 신주단지가 좀 집안의 원흉인 것 같다. 저 신주단지 때문에 자꾸 할머니가 큰 할머니가 유산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저 신주단지에서 벌레가 나온 걸 봤다. 뭐 꿈을 꿨는데 신주단지에서 안 좋은 게 나와서 내 배에 올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셨던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얘기를 들으시고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셨었던 건지 왜냐면 큰할머니도 계속 유산을 하시고 그렇죠, 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거하게 술을 드시고 오셨대요 집에. 그러고 나서 신주단지를 들고 막 마당으로 나가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막 잡았대요. 발을 잡고 안 된다고 그 귀한 거를 왜 그러냐고 이렇게 막 잡았대요. 그때 할아버지가 발로 빵 차셨대요. 근데 그거를 작은 할머니가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상황을. 근데 할아버지가 그걸 나오시자마자 이 재수없는 하면서 이게 단지를 던져서 깨버린 거예요. 아이고. 근데 할머니는 아시잖아요. 큰할머니는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그렇죠. 건지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막으셨는데 이제 발로 차이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또 유산을 하셨네요. 임신한 상황에서. 그러고 나서 몸져 누우셨대요. 큰할머니께서. 이 정도면 할아버지가 원흉 아닌가요? 가정폭력을 부족시켜야 돼. 이 할머니께서 몸져 누우시면서 열병이 너무 심하게 나셨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돌아가셨대요. 큰 젊은 할머니가? 날에. 네. 근데 큰 할머니니까 본처시잖아요. 네. 그분께서 그러면 선산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 묘지를 해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께서는 그 일 자체가 너무 재수없다. 그래서 할머니를 그냥 태우시고 강가에다가 육을 이렇게 뿌려드렸다고 하더라고요. 너무하다. 근데 이 큰할머니께서 원래 가족이 없으셨대요. 거의 할아버지만 보고 오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서도 너무 원통한 거예요. 분통하고 원통하고 진짜 이렇게까지 한다고 할 정도로 화가 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강가에 뿌렸는데 작은 할머니가 큰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꿈을 꾸셨대요. 2번. 할머니가 나오는 꿈, 큰할머니가. 2번 다 축축하게 젖어 있는 상태로 한 번은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고 계셨고 또 한 번은 그 할머니가 이제 배가 불러왔으니까 그 배를 딱 가리키면서 탁 손을 이렇게 탁 해놓고서는 사라지셨대요. 근데 이 작은 할머니가 조산을 하신 거예요. 근데 첫 아이였거든요. 근데 그 첫 아이가 조산이다 보니까 그때는 병원도 뭐 여력이 그렇죠.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를 잃었어요. 아유.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기가. 그러고 나서 이제 자식들을 안 낳은 건 아니에요. 낳으셨어요. 한 5남 1녀 이렇게 낳으셨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태어나셨을 네. 거고. 네. 이 상담자분의 아버지는 장남이셨고 근데 지금 현재 살아계신 분은 딱 2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6분 중에 4분이 돌아가셨는데 한 분은 5살 배기 때 우물에서 돌아가셨고 한 분은 사고사, 한 분은 폭행 이런 거를 좀 안 좋게 시비가 붙어가지고 잘못 맞으셔가지고 돌아가셨고 그 고모가 되셨던 분이 있거든요. 고모는 이제 결혼 문제로 성사가 잘 안 됐나 봐요. 할아버지가 너무 반대하신 거예요. 그 집안하고 결혼 못하게. 그래서 그 상실감에 이제 자결을 하게 되는 그렇게 안 좋은 후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영가들이 줄줄줄줄 네. 따라 들어왔다고. 그게 다 그런 가족들. 네. 다 형제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이 얘기를 듣고 작은 할머니가 그 말씀을 하셨대요. 자기가 혹시나 그러한 얘기를 안 했더라면 그런 거짓말을 안 했더라면 그렇게까지는 안 됐을지 않았을까. 항상 그 마음이 좀 죄책감 같이 있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손자가 와가지고 할머니, 큰할머니 좀 풀어드리고 싶다라는 거를 내비치니까 할머니도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도 그런 거면은 나도 죽어서도 사죄하고 싶은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은 좀 나도 죽어서 만나는데
면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왔겠네요. 맞아요. 네. 마음에 항상 짐처럼. 그러다 보니까 자손들을 낳아도 자손들이 음. 자꾸 안 좋게 가고 그 영향이 이제 할머니한테서 온 거고. 그 아까도 할아버지가 단지를 깼다고 했잖아요. 네. 그 온 벌전을 다 집안이 두들겨 맞은 거예요. 할아버지는 벌전을 안 받으셨나요? 할아버지는 살아오면서 자식들이 있는 거. 할머니도 그렇게 작은 할머니도 소중한 마찬가지로. 사람을 잃는. 그렇죠. 그렇게 잃어갔던 거죠. 근데 다행히도 장남의 장손, 손자가 아직은 건재하니 그래도 그 손자가 정신 차려서 아 우리 할머니 이런 집안을 좀 풀어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딱 썼으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일을 천도도 해드렸고 다행히도 이제 그분이 뭐 사업도 하시고 그런 분이었는데 해외 진출을 너무 하고 싶으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렇게 두들겨도 안 됐던 해외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우와, 그래서 잘 되셨어요. 이야. 잘 됐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막 감사하다고 얼마 전에 통화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감사하면은 이 얘기를 꼭 방송에서 쓰겠다. 허락을 받았군요. 네. 오. 아 충분히 하셔라. 되죠. 예. 그렇죠. 이야, 이번 이야기 들으면서 참 제가 인상 깊은 부분이 이 손자분 뒤로 그 큰할머니 영가 그리고 작은 할머니의 자식들 죽은 영가였잖아요. 그걸 거둔 거 아니야. 네. 그 부분이 참 인상 깊었네요. 저는. 저도 보통은 한두 분 정도 이렇게 비춰지는데 이분은 특이하게 모든 돌아가신 분들이 뭐 태아령, 갓난애기, 뭐 여자, 남자 막 이렇게 다 보여지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외동 아들이신 건 아니죠? 손자분께서 아, 의뢰하신 아니에요. 분께서. 네. 근데 왜 그러면 그 모든 조상신들이 음. 그 손님께만 붙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다 똑같이 다 붙어 있는 똑같이 거예요? 기운이 다 동하는데 그분이 이제 들어오시니까 제 눈에는 보였던 거죠. 그분한테 이제 같이 곁다리로 들어오던 기운이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보고 계십니까, 제보자분? 네.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특별 게스트 어쩔 수 없는 유나님을 모시고 무시무시한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도 무시무시하게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하이프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